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몇 가지 뉴스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강릉에 다시 화마가 덮쳤습니다. 아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 불은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비가 왔습니다. 신문은 4월의 악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잿더미가 된 펜션 마을이 신문 일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4월 11일 오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태풍급 초속 30m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경포 호수와 해안 가까이까지 번졌습니다. 난곡동, 저동 그리고 안현동을 휩쓰면서 임야 397헥타르를 포함해서 무려 축구장 500만 1개 가량의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주택이 59채, 그리고 펜션이 34동, 그리고 작은 규모의 호텔이 3동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그리고 12명이 질식됐습니다. 이 불은 초속 29m 강풍에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전기줄을 덮쳐 고압전선이 끊어진 바람에 불꽃이 낙엽이 튀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IMF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다시 1.5%로 낮췄습니다. 작년 10월 IMF가 처음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은 2.0%였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해서 연거푸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경기 침체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뉴스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리세션, RE 공포입니다. 경기 침체.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너무 의존했던가요? 그러고 보니 4월이 되었는데도 좀처럼 수출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4월 10일까지 4월 초순 열흘간 수출은 전년도보다 8.6%가 감소됐습니다. 역시 대중 수출이 문제가 있고 또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입니다. 어제 나온 경제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번 돈 13% 빚을 갚는다. 이 가계부채 취약 국가로 지목된 한국의 굴욕. 이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했다는 기사입니다. IMF는 지난 10일 발간한 세계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취약국가로 4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한국. 근데 사실은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IMF는 이들 국가의 가계부채에서 시작된 위험이 경제 전체로 번지고 있다면서 주요 지표 하나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계 부분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이 바로 그 지표입니다. 가계가 일정 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바로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 IMF가 산출한 한국 가계의 부채 상환 비율 DSR은 지난해 2분기 13.4%. 놀랍게도 IMF가 가계부채 건전성을 점검한 17개 주요국 가운데 호주 13.7% 다음으로 한국이 높았습니다. 이 기간 한국 가계는 벌어들인 돈 가운데 13% 이상을 빚과 이자를 갚는데 썼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은 이 비율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 6%에서 7%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자기 개인 말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두고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경제 우등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포장을 했죠.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07년 말 665조였던 가계부채는 작년 말 1887조 원이 됐습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344조 원에서 1013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거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은행에 빚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도 1000조에 이릅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950조 그리고 1000조 사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가계부채에는 비은행권 부채는 물론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는 쏙 빠져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가계부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어제 모처럼 KBS 라디오에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실이 도감청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은 그렇죠. 미국이 우리를 도감청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감청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한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만약에 도감청을 당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대통령실 유리창과 그 외관에 발라놓은 이 도감청을 막는다는 필름,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누구는 휴민트를 얘기합니다. 또 누구는 시긴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휴민트, 시긴터? 글쎄요. 어느 쪽일까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옮겨온 바람에 도감청을 쉽게 당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MB 때도 청와대에서 도감청을 당했던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워룸은 지하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험성이 높아진 것에는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바로 대통령실 울타리 건너 미군 기지 안의 드래곤힐 호텔, 용산 호텔이죠. 드래곤힐 호텔 객실에서도 대통령실은 빤히 보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만 다루는 야당을 보니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짧게 하나만 짚을까요? 대구 동화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국민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 이제 편안하게 사저에 계시면서 정말 편안히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중에는 정치인도 만나고 그리고 또 기자들에게 이 자신의 견해도 자주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화사를 찾아갔을 때 또 뒷말이 나오더군요. 그 동화사 방문에 정치인은 유영하 변호사만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유영하의 차기 총선 공천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총선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올해 말이면 내년 총선 여야의 승패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아니 확연히 보일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야 모두 지금 심판론과 맞닥뜨렸습니다. 입법 폭주를 벌이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일이라면 무조건 회방 놓는 사사건건 목리를 부리는 이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심판론과 또 한편 겸손하지 않는 이 집권 여당이 독주하도록 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 수 없다는 여당 심판론, 이 야당 심판론, 여당 심판론이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야당 심판론과 여당 심판론은 비슷합니다. 그 숫자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수뇌부는 중도층에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 중도층에 지극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도층은 심판론에 가담을 한 양쪽 진영에 못지않은 숫자입니다. 오히려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캐스팅 보트를 중도층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여야 모두 자신의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중도층의 이반을 의미합니다. 아, 중도층은 우리 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니라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적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여야 모두 중도층은 그 속내를 모르겠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수 우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더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 같은 세력인 3040입니다. 그들은 코로나 사태가 몰아치면서 엄청난 손상을 입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 보면 3040에서 보수 우파는 낮은 지지를 받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 받은 엄청난 손상, 그 결과는 국가에 대한 항심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언젠간 얘기를 했죠. 산둥반도에 있는 등나라 문공이 이 수레를 타고 온 맹자에게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맹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이다. 쉽게 말하면 하는 일이 있어서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국가에 대한 항심,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데 그래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에 대한 항심이 무너진다. 무항심이다. 이 얘기를 당시 조계종 종정이었던 해암 스님이 해인사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항심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30, 40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솔직히 이는 아래의 공포보다 지금 현재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30, 40대 우리 사회의 주력 세력이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항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믿음도 사라진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8일과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 이런 응답은 36.9%. 그러니까 약 37%입니다. 그런데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 이 응답은 49.9%, 약 50%입니다. 그런데 이게 넥스트 리서치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정권 견제론이 국정 안정론에 비해 13%포인트 높게 나왔는데 다른 여론조사도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라는 겁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 중도층의 동향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이쪽 진영 저쪽 진영을 뺀 중도층의 생각, 자신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무려 60.8%, 그리고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 28.2%의 2배 이상이나 됩니다. 정부 여당에 실망하는 중도층이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8%, 그리고 국민의힘 28.0%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놀랍게도 무려 34.7%로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은 국민의힘을 아예 외면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불과 10.1%, 그리고 민주당은 24.0%.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한껏 안고 있는 이 민주당은 24%의 지지를 받는데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불과 10.1%의 지지만 받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있는 20대 청년층에서 말입니다. 한때 어퍼컷 세리머니로 이 청년층을 열광하게 했던 윤석열에게 왜 지금 청년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여권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 침묵으로 돌아선 중도층은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이 민주당 지지로 곧장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언론이 분석한 중도층 민심의 변화를 짧게 보겠습니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중도층 민심은 어떻게 변화했나? 그 중도층은 지난 대선 이후에 서로를 비토하는 깊이가 훨씬 더 커진, 비토하는 깊이가 더 커진 보수 진보 간의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완충지대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3%에서 24%로.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31%로.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2%였습니다. 당시 중도층의 긍정평가 비율은 45%로서 이 부정평가 39%를 6%포인트 앞섰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하는 문제, 이걸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 뒤에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6일 지방선거 직후에 53%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다들 장밋빛 전망을 했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60%, 70%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불과 석 달 뒤인 8월 초와 9월 말 취임 후 최저점인 24%로 추락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폭락입니다. 이준석 퇴진을 둘러싼 집권 여당 당내 갈등이 외부에 노출이 됐고, 그리고 미국 방문 때의 비속어 발언, 이른바 날리면 사태, 이 비속어 발언 파문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중도층과 20대의 이반이 드러났습니다. 9월 27일 그리고 28, 29일 3일 동안 했던 조사에서 이 나타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이 불과 24%, 그리고 부정은 65%. 이 기간 중도층 긍정평가는 그보다 더 낮은 18%, 그리고 부정평가는 73%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20대 긍정평가는 놀랍게도 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락했던 국정평가는 윤 대통령이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 등에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0% 중반대, 그래 34% 지금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최근에는 31%까지 내려왔죠. 특히 중도층과 20대에서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3월 이후에 국정 지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락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정순신 아들의 학폭 논란, 이게 또 20대를 건드렸죠. 그리고 주 69시간제, 주 69시간 뒤에다 제자를 붙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주 69시간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논란에다가 일본 강제징용 해법이 아주 큰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그 해법 파문이 바로 덮친 결과입니다. 결국 중도층과 20대 지지율이 다시 빠지면서 30%, 31%까지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하락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게 컸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그리고 민주당은 1%포인트가 높은 33%입니다. 사실 민주당 그대로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1%포인트가 낮아진 겁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친윤 일색 지도부에 대해 보수층은 안도했지만 중도층은 변화와 혁신이 보이지 않는 정당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중대한 말입니다. 보수층은 김기현 지도체제에 안도를 했는데 그걸 지켜보는 중도층, 뭐 반대편은 어차피 우리를 찍지 않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중도층은 저 정당은 변화가 없는 정당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20대 이하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불과 22%.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며 청년층의 정의감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도 25%가 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놀랍게도 청년층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51%로서 절반을 넘겨 우리 정당이 얼마나 그들에게 캐묵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위 정치 냉소층으로 돌아서 있는 중도층을
앞으로 보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많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 총선은 어차피 윤석열의 이름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김기현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윤석열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다. 거기에서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미래는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중도층과 청년층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 의지에 따라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혁신 의지, 대통령이 내세운 계획이 있죠. 바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사회학에 대한 척길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 척길 의지, 부패 척길 의지가 지지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3월 20일부터 3일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5%, 국민의힘은 34%. 여기에 맞설 정도로 무당층은 이미 28%에 달했습니다. 저 역시 이 28%의 중도층, 무당층이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절반에 이를 수도 있는 무당층이 28%가 아니라 50% 가까이 이를 수 있는 무당층이 다음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어느 쪽에서 이끌 수 있느냐? 거기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 끝에 내린 결론은 사실 저와 똑같습니다.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고정 지지층만 붙잡고 반사 이익에 기대는 정치는 국정 운영에서도 선거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누가 중도층의 신뢰를 다시 얻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자, 마치기 전에 성남 이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벌어진 이 게이트 부패 사건에 대한 후속교사를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12일 핵심 피의자인 로비스트 김인섭, 직책이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 되어 있죠. 이 김인섭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인섭이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인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란 자로부터 77억 원과 그리고 백인동 공사장의 이른바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 죄명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뿐이겠습니까? 검찰은 당초 김인섭이 그 정모로부터 사업지분 형태로 대가를 받기로 했으나 나중에 현금 7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바꾸었고 실제로는 7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백인동 개발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평방미터 아파트를 지은 사업입니다. 엄청난 개발 사업이죠. 성남시는 2015년 이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 녹지지역에서 그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100%의 임대아파트를 10%만 임대아파트로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으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결국 개발업자 정모는 3,100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는데 김인섭이 성남시에 로비를 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토지 용도 상향만 하더라도 전혀 되지 않다가 김인섭이 들어가서 됐으니 말입니다. 그걸 이재명은 국토부 협박으로 해줬다. 이래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7일 김인섭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 범죄 사실의 배임 혐의도 기재를 했습니다. 배임 혐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인동 사업에서 완전 배제를 하고 정모가 운영하는 성남 R&D PFV 이걸 단독 시행자로 지정한 뒤에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대장동의 배임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검찰은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이 바로 그 배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인섭의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배임 혐의를 뺐습니다. 한편 검찰은 3월 26일 김인섭과 알선 수재를 공모한 혐의로 또 다른 김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런데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그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김모는 1997년쯤 지인 소개로 김인섭을 알게 돼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 김모 영장 청구서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신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옮긴 겁니다. 김모는 2006년쯤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각별한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 이 김모는 김인석과 2013년 11월쯤에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성남시청의 2인자로 통하던 이 정진상과의 그러니까 정진상 정책실장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정모를 만나서 이재명과 정진상과 아주 친했다는 사실을 과시를 하면서 성남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 김모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김인석과 바로 이 김모가 역할 분담 방식으로 성남시 상대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김모가 이재명, 정진상 등에게 백인동 부지 아파트를 건설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일가 청탁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입니다. 법원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정부가 매입을 했다가 그래서 사들였다가 되판 사례 판매 손실 추징액 그리고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총액이 무려 4조 3,913억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4조가 넘는 돈이 쓰였습니다. 농축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이 공공비축과 시장 격리를 위해 정부가 매입을 한 양곡의 판매 손실 추징액은 3조 2,865억 원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쌀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제한적으로 양곡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서 격리를 하거나 식량 안보를 위해 공공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격리를 해서 양곡 가격을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 공공비축을 한다. 정부가 매입한 쌀은 통상 2년이 지나면 식품 가공용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술 주정에 쓰입니다. 그래서 사료용으로 기존 매입가의 불과 10%에서 20%의 일반에게 되팝니다. 1,000원에 산 걸 100원, 200원에 되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본 거, 이 추정액을 계산을 하면 2017년에 9,364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무려 1조 2,903억 원, 그리고 2019년에는 6,238억 원, 2020년에 2,313억 원, 2021년에 1,276억 원, 그리고 2022년이 771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양곡의 관리 비용, 그러니까 이 농어촌 지역에 가면 보이는 양곡 창고들이 있죠. 쥐가 사실은 많이 파문한다는 거 양곡 창고 말입니다. 그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총 1조 1,048억 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이렇게 낭비됐다는 얘기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국민 세금이 지금도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다시 또 돈을 더 보태서 농민이 생산한 초과된
살을 다 사들이자.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